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탄핵 현장에 현장에 다녀왔었거든요. 안국역 인근에. 굉장히 뭐 탄핵 찬성하는 뭐 집회 참가자들,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 많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이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 놓고 굉장히 온갖 예측이 난무했잖아요. 근데 위원장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탄핵 선고 전에 이 인용 예측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2월 3일 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내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집에서 보셨어요? 예,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만약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하느냐. 그래서 과연 이 비상계엄이 참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갖다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내가 보기에 이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난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난 헌정사를 보면은 1981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리고 이 지금 40년이 더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위 성숙도가 아주 대단히 높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과연 비상계엄을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의 사고라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된 데는 뭐가 떨어지냐면은 대통령 스스로의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정치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국회가 뭐 핑계가 지금 국회가 뭐 여소야대 국회가 돼가지고 국회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계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1야당이 너무 그거는 자기의 정치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광장인데 야당과 좀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하고 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도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겪은 분이 또 있어요. 1988년도에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예요. 13대 국회? 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한 총선에서 3기임이 득세를 해가지고서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을 갖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참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그러면 이 국회를 조정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와 정부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는 취임 초서부터 여소야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이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내가 본인 스스로 해도 협치를 할 준비를 잘 해야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야당하고 협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야당이 대화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완전히 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껐덕하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헌법재판관이 설명을 내서 나왔지만 그래서 2년을 보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국회에 다수를 얻으려고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취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4월 선거에서 또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 아, 그런 거죠. 그랬으면은 또 여소야대가 됐으면, 야, 이거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서 야당과 절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당과 절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무슨 뭐 용공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 속박하는 상황에 가니까 더 이상 행동 방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원장님 일단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나하고 헤어진 거예요.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그렇죠. 그때 예,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자기했는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자유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분이 과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는 쓰는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계속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미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 설사 비상계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결국은 국민의 저항이 심을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 저항이 심으면은 결국은 뭐 하겠어요? 군인들이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갖다 그대로 둘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은 밀려나게 되고 결국 가서 군인들이 한 1,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던 거예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반기를 들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써 있는 거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군인들이 그거 인정하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이 결국 가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밀려나는 것이 왜 밀려났어요? 그건 통수권과 관련이 없어요. 법률상으로 써져 있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이.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인용한 거는 뭐 당연한 결과다. 내가 보기에는 뭐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년의 사태, 그 다음에 군인들이 비상계엄 선포한 그 다음날 얘기한 것들, 네. 그거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바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날 다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레나 중에 뭐 부정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이 뭐 한두 사람이 본 거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봤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전원 합의도 예상하셨어요? 8대0? 아니, 그 전원 합의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면은 뭐 절차가 어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될 거다 할까 하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실상에서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서 허용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느냐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근데 헌재 선거가 지연될 때 왜 민주당에서도 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초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님은 저희 도착하기 전에 탄핵 인용 발표 이 사무실에서 보셨어요? 나는 자동차 속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라디오 딱 그 탄핵 인용
내가 보니까 처음 몇 구절 읽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탄핵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그러면 그 몇 구절 들으셨을 때 탄핵 이 심판 결정문 보실 때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도 아니면은 이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뭐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네.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헌법상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비상대권을 갖다 행사한 것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무슨 경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하는 식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처럼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되겠어요? 왜 군은 동원해서 국회로 보내서 국회 유리창문까지 깨가지고서 군인을 투입해가지고서 이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이 나올 수 없도록 네.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고 본인 스스로가 직접 사령관들한테 전화를 하는 게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 가서는 뭐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님 이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별의 순간 아마 여전히도 정치권에서 이 별의 그러니까 순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사실은 네. 2021년 2월 달에 2021년 2월. 2월 달에 김현정 CBS 앵커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당시에 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소위 시장 후보를 갖다 내서 그 사람을 꼭 당선시켜야만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당 내부에 대통령 후보감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서 외부에서라도 끌어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뭐 여론조사로 봤을 적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죄송스럽다. 예. 그 감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갔을 적에 성공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실패한 사람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막 이야기를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면은 뭔가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니 대통령까지 될 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해야지 그 별의 순간을 잡은 건데 네. 그 성공을 못했으니까 별의 순간을 잡지를 못한 거죠. 별의 순간을 잡기 초기에서 좌초됐다. 그건 그렇게 보는 거지. 네.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이 별의 순간 관련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반짝이던 별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뭐 사실은 별의 순간이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적할 만한 대상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조기 선거가 지금 실시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외 이른바 비명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의 그 어쨌든 경쟁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거죠. 경제력은 해봐야 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독주 체제를 위협할 만한 뭐 특별한 요소는 없을까요? 앞으로 한 60일 동안? 지금 조기 선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대할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선거는 이 프레임을 딱 짜서 구도를 놓고 당연한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변모를 보여가지고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주 체제인데 그러면은 뭐 경선 없이 추대로 가는 상황도 있을 수 내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뭐 형식적이나마 경선은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경선이 있을 것이다. 예. 왜 보통 저희가 경선하면 막 컨벤션 효과를 좀 아니 기대한다던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크게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난 없다고 봐요. 그 정도로 어떤 뭐 정책 경쟁이라든가 비전 경쟁을 해서 이재명 대표랑 막 이 판을 키울 만한 후보가 없다. 내가 보기에 그런 소위 네. 경선 과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2기 체제 때 당대표 선거 때처럼 정말 그냥 힘 빠지게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른바 뭐 차기 대선 후보,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가 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다가 몇 군데서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계엄을 지지를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후보들은. 거기서 유일하게 계엄을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대선을 갖다가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는 예, 지금까지와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대통령 선거 허나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탄핵 받은 거에 대해서 오늘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사죄를 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에 대해서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의 아주 진심 어린 사과를 갖다 해야 될 거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뭉쳐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 선거가 굉장히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실시된 지방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거의 참패하다시피 한 거 같네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얼핏 들었던 생각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실 때요. 광주 찾아가셨잖아요. 네. 그 당내에서도 비판도 꽤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도 내가 사실은 이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그랬더니 그 빈정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다고 표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비판을 좀 당에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내가 당명을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그 당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서진 정책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좀 호남 껴안기를 노력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유권자의 32% 가까이가 호남 출신들이에요. 예, 맞아요. 경기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뿌리를 호남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막강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려면은 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네.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태어나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은 옛날도 지금까지 2명의 대통령이 불명예서 이렇게 지금 탄핵을 당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네, 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김영삼 대통령이 IMF 당해서 한번 망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한번 무너졌고 이번에 세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또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전의 보수 뭐 결집이니 이런 생각을 갖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위 지지계층을 갖다 향해 가지고서 당의 모든 측면을 갖다가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에 후보군으로 위원장님이 일전에 조기 대선 전제를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능가할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의 지금 생각하시는 그 후보군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선택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봐요. 이건 어떨까요?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다가 취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서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계엄도 반대하고 처음에는 탄핵도 찬성하는 식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또 뭐 탄핵 소추 탄핵이 무슨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뭐 토지거제 허가제를 취소했다가 또 다시 토지 허가제를 돌입하고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보면 과연 그분이 지도자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심을 많이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소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하려면은 세대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 그 계엄 탄핵 사태에서 참 제대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서 당이 새롭게 단합을 해야지 자꾸 무슨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무슨 배신자니 뭐니 이런 이름을 넣어 가지고서 자꾸 비방하면은 나는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약점으로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걸 좀 꼽으셨잖아요. 그럼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조언을 구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본인 보고도 내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보고 말씀하셨어요? 예,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뿌리가 같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은 그게 장점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또 검사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그동안에 이분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를 전부 다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 가고 검찰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치의 사법.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사회 구조를 좀 냉철하게 쳐다봐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 생활이 지금 어떻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뭐 민주화니 선진국이니 이것이 어느 순간에 침체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무슨 이재명이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떠니 이런 얘기는 때려치우고 그거는 국민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은 빼고 앞으로 좀 비전을 보여줘라.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국민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여줘라.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서민들이라는 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지금 생활 상황이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정치가 아무것도 잘 안 해가지고서 지금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거의 다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 가서 한국의 정치가 변로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직시해 가지고서
국민과 대화를 열심히 해라 이거야.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위원장님은 어쨌든 경제 학과 교수님도 하셨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 계시면서도 경제민주화 하면 뭐 딱 김종인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위기 한국 경제에서 뭐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이 경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 줄 거냐. 음,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라는 것이 1,10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보면 75%가 월소득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예?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한 16%, 17% 정도는 국영기업체 대기업에 종사해서 정상적인 소득이 있지만 나머지 8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소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니. 이거는 그런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싸우는 데만 관심이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난 10년을 보낸 거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소위 제조업의 경우에 중국에 자꾸 밀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 현재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 안 되면은 역시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피크에 도달해가지고서 내리막길에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양극화 심화됐지. 그로 인해서 출산율이 아주 최저로 있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좀 위원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딱 옹호를 할 수도 없고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딱 이렇게 잘릴 수도 없고 이거 딜레마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해요.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던 사람도 이제 며칠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과거와 단절을 해야지 과거에 자주 집착할 것 같으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참 단단한 각오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조기 대선군 선거에서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서 새로운 정당으로 나온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저 정당이 확 싹 다 바뀌었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바꿔야 되고, 사람도.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고 하는 그런 소위 위기감을 가지고서 임하지 않으면은 선거를 치르기 힘들 거예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당명도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당명은 바꾸고 안 바꾸고 나는 건 뭐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지금까지 흔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보수 결집 하잖아요. 그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보수 결집만 가지고는 절대로 집권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집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거 대선이라는 건 사실 49대 51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얼마 되지 않지만 지방자치 보궐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봤잖아요. 네, 사실상 참패했죠. 결과가 어떻거라는 거. 아니 세상에 무슨 소위 전환길이라고 하는 뭐 강사가 댕기면서 무슨 계엄이 무슨 계몽령이라고 있다 소리 헛소리를 하고 댕기는 거기에 홀려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 모시고 댕기면서 찬조연설하고 한 결과가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가 이제 특수관계가 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내가 될까요? 보기에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극우 세력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은 진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개혁신당에서 일찌감치 그 조기 대선 전제로 그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의원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개혁신당의 소위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번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대통령에 당선될 거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보다는 하여튼 새로운 당으로서의 기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좀 득표율을 어느 정도 높일 것 같으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대선에서 연대가 가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연대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후보가 설정이 돼서 이준석이하고 같이 결합을 할 수 있으면 막 그게 가장 좋은 일인데 네. 과연 이준석 후보가 자기 쫓겨난 정당의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겠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대표를 하다가 쫓겨난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된 상태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정치인들은 이 과거와 단절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거리두기를 하면 가능성은 좀 연대의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엊그제까지 뭐 굉장히 앞장서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변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한 5일 정도 애도 기간을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탄핵 선거 전에는 있었어요. 뭐 애도 기간은 무슨 누가 무슨 지금 돌아간 사람도 아닌데 무슨 애도 기간은 무슨 애도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확 국민의힘에 내가 보기에는 사실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한 뭐 의원들을 따지면 한 70명 정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 뭐 개헌 반대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명분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네. 이번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로 꼽아야 된다고 보세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사실은 개헌 한 4개월 동안에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더. 지금 서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더 핍박해졌다고. 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소위 조기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정부를 즉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위가 없이 인수위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통령에 임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승산이고 해봐야 하는 거지. 내가 미래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저희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가지고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덤빌 것 같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만만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이 지지율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유지가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은수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세력의 집결로 인해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인용이 된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보수 네. 진영이 바뀔 것이다.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이제 대선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개헌 8킬 체제 수명 다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나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제7공화국은 정리하고 예. 8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 제6공화국을 정리하고 7공화국으로 가야지. 아, 예. 제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되는 그러한 권력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나는 가장 정상적이라고 봐요. 정부와 국회가 일치되는 시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내각제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무슨 개헌에 오면 국회의 권한도 뭐 줄여야 된다 어쩌다 이런 복잡한 소리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일치된 상황으로 가면 그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점에서 이 갈등, 분열 끝내기 위해서 정치권이 이거는 좀 해라. 정치권의 역할은 이거다라고 위원장님 조언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내건 것이 뭐예요? 경제 민주화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들 이해를 못하고 결국 가서 박근혜도 못하고 문재인도 못하고 지금은 애초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잖아요. 네. 내가 이번에 사실은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봤는데 네. 그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했더라고.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미 몇십 년 전에 만든 상법에 나온 규정을 갖다가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 한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불균형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저희 마지막으로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나는 그래서 국민들이 다음에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여론에 너무나 쫓아다니지 말고 참 냉정한 머리를 갖다 가지고서 진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다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주기를 갖다가 바라요. 그 국민도 사실은 잘못 뽑으면 국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상당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때 근데 그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이제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하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제일 아주 큰 덕목이 좀 정직하라 이거예요. 정직해라.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줄 알아야지. 그저 대통령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적당히 약속하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대통령 자리만 즐기는 걸 그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께 차기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뭘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정직한 대통령인지 그리고 능력 있는 대통령인지 보고 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라. 당연한 거죠.